앞으로 후보의 시간이니까 후보들의 엄밀히 말해서는 입당이라기보다는 이 복귀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입당할 때 우리 김문수 선배님은 이미 입당에 계셨으니까 장관님께서는 한평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라는 보수의 근본 가치를 직접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2달 뒤 있을 조기 대선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지금과 같이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보면 이미 이재명 1인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원내 제1당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키우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목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민께 책임있게 다가가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정당은 오직 국민의힘뿐입니다. 이제 우리 당은 다음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돌입합니다. 우리 당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계십니다. 길지 않은 경선 기간 동안 치열하되 품위 있는 경쟁을 통해서 국민과 당 앞에 비전과 기량을 선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문수 장관님께서 이 무대에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 대해서 열정이 깊으신 만큼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철학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예비 후보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신 분이고 이미 2번에 걸친 경기지사 또 3번에 걸친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력과 행정 능력을 검증받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당의 경선 후보들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예비 후보님을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그런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4년 3월 8일 당시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31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운동권에서 상당한 정도로 좀 알려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 입당 원서를 우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내고 또 우리 권성동 대표님과 또 여러 당원 동지를 모시고 정말 우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가 제로 성장이 아니라 경제가 보다 더 성장하고 또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를 이루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가장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다시 이 당에 입당 원서를 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폭력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폐쇄된 북한처럼 폐쇄된 독재 체제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다수라고 해서 연속적인 무한정,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무한정 탄핵으로는 절대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독재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넘는 과도한 탄핵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부도덕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꼭
우리 국민의힘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름으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80년에 걸친 해방의 역사와 또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저는 함께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꼭 승리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번창한 세계 G3, G5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마침내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힘차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저도 귀퉁이 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의자가 부족하면 좀 갖다 드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없으면 네. 안녕하세요. 김문수 승리캠프 청년대변인 김민설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현충원 참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은 2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업황 부진이 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건설 분야 공약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규제와 정책 기조를 이어가실 뜻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전부 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어가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탄핵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12.3 비상경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장관님의 명확한 생각 이 자리에서 좀 발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에서 출당이나 조명부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부분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죠. 그 위헌이냐 하는 부분은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다는 건 아니고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하신 그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받죠. 하나만. 저 지금 현충원에 하나만 더 받죠. 하나만 더 받죠. 하나만 더. 장관님, 실질적으로 지금 예. 우리 당내에서 강성 보수와 그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다라는 좀 강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제 홍준표 시장이 그 우리 장관님을 보고 아랍의 무슨 그 탈레반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우리 시장님은 제가 잘 아는 15대부터 저희 동료고 또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님 말씀은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저도 그걸 잘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가깝게 일은 지내는 관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중도 확장성이다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아온 길을 보시면은 저보다도 더 좌와 우와 중도와 이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같이 안아왔고 또 같이
통합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누가 과연 가장 어려운 약자를 돌보는지. 저는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1성이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체불임금부터 청산해라. 집에 있는 사람 무조건 25만 원 준다는 그 돈이 만약 국가에 돈이 있다면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이 아직 자기 일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이 체불임금부터 국회의원들이 왜 말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표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해서 일을 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해서 일한 돈을 계약을 해서 다 주기로 해놨는데 그 돈 또 안 주는 거. 이거는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 안 하고 왜 우리가 이거는 안 갚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왜 25만 원을 줘야 됩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도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들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 타는 사고 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교통 신호를 개선한다, 도로를 어떻게 개량한다, 또 이들의 사고 시에는 산재보험에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이라도 줄 수 있겠느냐? 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한 배달,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신호를 고치고 도로 표지를 어떻게 고치고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 약자들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느냐. 이 김문수보다 더 구석구석에 약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서울 지하철을 하루에 700만 명이 탑니다. 그 지하철에 신호판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무슨 역인지 알고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는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압니다. 고쳐야 됩니다.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많은 어려운 분들을 함께 삶을 살고 그 많은 어려운 분들의 삶을 이해할 때라야만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가 무엇입니까? 중도라는 것은 바로 이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중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약자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혁명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더 큰 문제를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당에 그때 입당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입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다 더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 왔으면은 좀 객관적으로 우리의 역사도 볼 줄 알고 우리의 미래도 객관적으로 설계를 해야지. 그냥 말로만 과격한 주장을 하고 집에 있는 사람 무조건 25만 원 주자 그러면 또 어떤 당에서는 25만 원보다 30만 원 주자 그러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을 다 하고도 자기 일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부터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사람을 돈이 남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우선 순위를 누가 정하고 어떻게 정하느냐. 자, 정년연장 이야기하죠. 이 청년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이 정년연장 해버리면 청년들은 좋아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들어갈 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생각해보면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정년을 연장해요. 2012년에 정년을 58세에서 60세 올렸어요. 성장기에는 올려도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나와요. 지금 경제가 오늘 올려도 제로 성장 또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현대자동차도 31조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청년은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노동조합 안에서도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누가 들어주느냐.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약자와 청년과 여성과 장애인과 정말 절망하는 쉬었음 청년이 54만 명이 됩니다, 지금. 이들이 왜 쉬고 있는지. 이걸 누가 돌보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중도이고, 무엇이 복지이고,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부터 같이 한번 토론하는 대토론과 대화합의 장이 바로 저는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나 이런 절박한 나라의 상황과 국민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약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정의가 똑바로 서고 부패한 자는 감옥으로 가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뭐 질문도 더 받아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